자, 2021년의 마지막 꼼찰청장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전 김용민이고 제 왼쪽으로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들만 보입니다. 황용진 아주로의 피 편집관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못난 사람들은 안 보여요. 오늘 황용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헤어스타일이? 기자회견 스타일로 입었네. 기자회견 스타일로. 아니 김건희 씨가 이마를 드러낸 김건희 씨가 국민들께 사죄한다면서 삭발하면 어떡합니까?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신윤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이현주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 송년회도 또 함께하게 돼가지고 네. 너무 좋습니다, 변호사님. 앞으로도 쭉쭉 좀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 신 변호사는 풀 메이크업은 안 하셨어요? 풀 메이크업이 안 됐다. 풀 메이크업 아쉽다. 안 했습니다. 아쉽다. 네. 예,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풀 마스크 하신 것 같은데. 풀 마스크. 풀 마스크. 그리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저희가 신건희 여사님이라고 불러드려요.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예. 근데 김건희 씨 건과 관련해서 네. 정말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김병기 의원 말씀으로는 어디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많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뉴욕대가 끝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뭐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 오죽했으면 상습사기라는 형식으로 상습사기. 고발을 했겠습니까? 예. 상습사기는 일반 사기하고는 또 달리 그렇습니다. 이제 처벌이 중하고요. 이제 상습사기의 특징은 뭐냐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가 마지막이 사실은 국민대거든요. 예, 그렇죠. 그 이전에 뭐 안양대도 있고 그 이전에 네네. 쭉 서울대도 있고 대학들이 네. 많아요. 네. 5개 대학이 있는데 개별 건들은 이미 시효가 지난 건들이 있죠. 2006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상습 사기로 가게 되면 전체가 묶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범행 시점에 그 상습성만 판단돼가지고 포괄일죄로 묶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포괄일죄로 묶여요. 이 상습사기는 이제 처벌만 가중되는 게 아니라 네. 공소시효 문제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제 행위들이 다 평가돼가지고 처벌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수원여대 당시에 겸임 교수 지원했던 그 서류 재직 증명서랑 공개됐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하기로는 그거는 어차피 경쟁 지원이 아니었다. 그랬는데 아니다. 이거는 경쟁 지원이었다. 네. 다수의 지원자가 있었다라고 이제 단독으로 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캐면 킬수록 그냥 툭 건들면은 다 네. 근데 그 신건희 여사님 그 사과문은 직접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과문이 진짜 저는 거기서 제일 웃긴 문구가 저 때문에 실망하셨더라도 남편에 대한 지지, 뭐 애정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는 부인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영부인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말 왜 썼지? 그래요. 거기서 또 속내가 드러나는 거. 아주 해맑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보세요. 윤석열이 그 말했잖아요. 대선 필요 없고 곱게 정권이나 내놔라. 아주 해맑은 사람들이. 대선 필요 없고 네, 그렇지. 이분이 정말 헌법을 공부하고 그 헌법을 준수해왔던 검사인지 정말 의심스러운 게 지금 뭐 그렇게 국민주권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도 발언이고 또 반복해서 하는 발언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제를 사실상 없애자는 식의 얘기를 자꾸 해요. 네. 근데 최저임금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헌법에 있어요. 어디. 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바꾸고 싶으면 헌법을 바꿔야 돼. 인간아. 아유, 정말 참. 정신없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헌법을 바꾸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냥 선포하면 바꾸는 걸로. 국무회의에서 바꿀 수 있는 걸로 아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방금 전에 N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갤러리 DC 인사이드 가면은 제가 엄청나게 쪼갤 것이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흥분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주체하지 못하고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참 사람을 그렇게 봅니까? 예. 자, 일단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진짜 제가 제 눈을 의심을 했는데 네. 너무 격차가 벌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좋아. 아니 내가 정말 뭐랄까요 바람이 빠진 것 같은 허파에 바람이 빠진 것 같을 정도로 놀랐는데 39대 28
39대 28. 그러니까 39는 이제 이재명 후보고, 예. 28은 학문. 아니, 저희 이재명 갤러리에 따르면 학문이라고 하는 28%입니다. 근데 이게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네.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 많은데, 세대별로 한번 지지율을 비교를 해보면은 20대는 26대 10으로, 완전히 이제 뒤집어졌네. 예, 그리고 30대는 42대 18, 그리고 40대는 58대 16, 그리고 50대가 43대 33, 60대부터는 이제 학문이 좀 앞섭니다. 예. 30대 50, 또 70대 이상은 31대 47, 이 정도고요. 47. 예. 서울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이재명 36, 윤석열 26. 서울이 뒤집어졌네요. 서울이 뒤집어졌어요. 20대 뒤집어지고 서울 뒤집어졌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42대 27, 인천 경기가.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은 42대 29, 광주, 전라는 65대 9, 대구, 경북이 24대 41. 와, 20%가 넘었어요. 네. 예. 그리고 부산, 울산, 영남이 29대 35, 그리고 강원, 제주는 30대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당신은 말씀하신 후보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 이게 이제 이재명은 39, 윤석열은 6 이렇게 나와요. 6. 예.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재명은 빵, 윤석열이 75. 그러니까 정권 교체 외에는 사실은 윤석열을 뒷받침하는 그런 여론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정안정론 대 정권심판론 어떻게 보는가? 지금까지는 줄곧 정권심판론이 우세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국정안정론이 45, 그리고 정권심판론이 40. 엎었어요. 뒤집어졌네요. 예, 엎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정권 교체를 원하신다는 분은 좀 메저키스트? 나를 학대해다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요. 그래 보입니다. 하여튼 NBS 조사 결과는 뭐 이재명 후보의 완승으로 결론이 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난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뭐 흥분했다, 뭐 쪼갰다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 국장님이 왜 말씀이 없으실까요? 예? 오늘 너무 조용해요. 오늘 치과를 갔다 와가지고 네. 이가 망가져가지고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맞았거나 맞은 것 같아요 느낌에. 예. 자, 그래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야, 이건 참 상당히 지금 흐름이, 뭐 다른 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뭐 우리가 정치 얘기하는 방송은 아닙니다만은 네. 한번 좀 평가를 해 주시죠. 우리 저 학문이 또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방송이. 한번 이 결과를 한번 좀 분석해 주신다면. 아니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가 뒤집히는 결과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욱더 막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네거티브가. 윤 후보의 막말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선도 필요 없다. 대선도 필요 없다. 국민을 무시합니까? 아니 지금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곱게 내놓으래잖아요. 곱게. 내놔라. 대선이 필요 없다. 국민들의 의사는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진짜 독재, 자기만 아는, 자기만 보이는 막 그런 발언을 하면은 중도는 확실히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서 이 지지율이 이렇게 격차로 인한 극심한 자신의 어떤 센 발언을 통해서 내가 확실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더 악효과가 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자신들이 공격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뭐 김건희 씨 허위 학력뿐만 아니라 장모도 지금 1년 다시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선고가 됐는데도 그거는 지난번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너무 약하게 됐다. 약하게 친 거야? 선고 사문서 위조 동행사 부실법 위반 장난합니까? 아니 누가 349억 원을 장난으로 위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지.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냥 보여주려고? 아니, 집안에 이제 걸어놓고, 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위조를 했어. 네. 나의 포토샵 실력 대단하지? 뭐, 거기까지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엄연히 사기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빼놓고 사문서 위조 동행사 요렇게 그리고 부실법 위반 요렇게 아주 가볍게 마사지해주는 그런 단계에서도 또 1년까지 실형이 선고가 되니까 네.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이제 더욱더 막말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네. 지지율은 더욱더 떨어질 전망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 이현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정말 20대가 개안, 눈을 제대로 뜨는구나.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예. 구역 사고, 네. 그 청년이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고 있다가 전차에 치여 죽은 그 사건이 있지 네.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직원 중에 하나가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하느라고 2인 1조가 못 들어갔다. 그리고 안전의식 불감증? 전혀 내가 문제다. 근데 정말 너무 위험한 사고를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 안에 온갖 갑질, 지하철 공사의 수리회사에 대한 갑질, 수리회사 내에서도 지하철 공사에서 온 사람하고 새로 채용한 사람들 갑질, 뭐 차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하철 공사에서 옮겨간 사람들은 우리 급여 수준, 복리후생 수준 유지해달라. 그래서 그 힘든 업무를 하는 사람이 월급이 140만 원이었어요. 이거 떼면은 한 120만 원. 네네네.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니까 실제 수리 인력들은 정비 인력들은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인 1조가 오지 않으면 지하철 공사가 그 영무원이 키를 내주면 안 된다. 네. 네. 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슬쩍 지하철 공사가 지워버려요. 그거. 그러니까 온갖 복잡 다단한 결이 있는데 자기의 혐오를 막 던지는 거야. 민주노총 때문이야. 아. 개인의 안전의식 결여야. 그러니까 너무 그 사고가 단순하고 네. 자기의 혐오를 문제 해결에 이용하고 네. 그래서 20대가 진짜 눈이 열리는구나 아.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 그 반노동적 사고는 이번에 그 안양에서 도로 포장 과정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던 사람이 돌아가신 곳에 가가지고 근데 거기 노동자 현장에 측이라고 갔어요. 현장에 약 가서. 올리러 갔어요? 시동을 제대로 안 꺼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이런 뭐 안전의식이 결여됐다. 아니 왜 갑니까? 차라리 그런 얘기 할 거면 그냥 여의도에서 하세요. 그 현장에 유족들이 다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 망자한테 당신 잘못으로 죽은 거야. 그런 얘기를 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현주 변호사님도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안전하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뭐 작업량이 있고 그 작업량 압박 때문에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제대로 된 안전 조치들을 이행하지 못하는 작업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안전 조치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작업 분위기와 그다음에 작업 프로세스를 확립해 놨다면 애초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네. 아니 지금 조사도 하기 전에 전직 검찰총장이고 현재 유력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거는 그쪽에서 노동자들이 잘못한 거하고 낙인 찍어버리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 네, 제가 갑질에 대해서 정말 그게 어떻게 안전의식, 뭐 안전의식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스템, 뭐 체계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이놈의 공사 새끼들 다 잘라버려야지 생각한 게 여기 단전을 하고 전기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전은 사실은 한전 직원들은 편한 것만 해요. 모니터링하고 전류 흐름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전기 배선, 뭐 고압선 이런 거 다 하청을 주는데 예, 안전한 거는 지들이 다 하고 예. 안전하지 못한 건 또 이렇게 하청 주고. 네.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보면은 단전을 해서 전기 공사를 하다가 다시 전기를 회복시킬 때는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7시에 하기로 한 거예요. 너희 7시까지, 아침 7시까지 작업 다 마쳐 밤샘 공사해가지고. 근데 한전 내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이 잘못됐는지 6시 반에 전기를 넣어버려요. 사람이 다치죠, 감전하고. 네. 그런데 한전이 그걸 자기네들 안에서 인사해서 징계, 뭐 경고받고 불이익 하니까 하청 회사가 잘못했다고 자기네들이 그 불이익 주는 게 있거든요. 벌점 주는 거. 벌점을 받으면은 다음에 입찰에서 불리한 감점을 당한다. 그런 걸 보고 와 진짜 갑질이 안전의 문제 그리고 하청 회사에 대한 이 크나큰 불이익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다 무시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 참 돌아가신 분들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굉장히 저는 그냥 이분이 특수부검사만인 줄 알았더니 공안검사 이상의 극악한 공안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정말 이런 인간이 어제 자살을 또 얘기하면서 그 피의자들이 이제 자살하는 이유가 검찰이 빡세게 이제 수사 들어오고 뭐 증거 제시하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뭐 딴 게 있나? 하고 그 염려가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아니, 더해서 한마디 더 했어요. 근데 왜 죽냐? 그렇게 수사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네. 대장동에서 수사 제대로 한 적도 없고 네. 뭐 자기가 압니까? 압박 수사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는 항상 정의롭게 아주 정말 간명한 진실만 다룬다? 아니 진짜 그렇게만 하면은 자살할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는데 뭐 저기 책임지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드니까 그 때문에 사실은 뿐만 아니라 또 자기만입니까? 자기 가족들 못 살게 굴고 그게 환히 보이니까 그래서 목숨을 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가 한번 당해봐야 돼. 아니 정말 죄 지은 사람은 안 죽어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 그게 억울하고 분하고 내 말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통 속에 내 말을 정말
들어줄 수 없구나. 내 목소리는 들리지가 않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그렇게 욕보이는 거에 특화된 재주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그 돌아가신 분들 정말 분하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약 올리는데 선수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야지 당해봐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수처가 너무 심하게 수사를 한다. 심지어 내 동생 핸드폰까지 털어봤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불법 민간인 사찰이 어디 있느냐라고 노발대발했어요. 근데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딱 와닿는 게 아니 지는 조국 장관 수사를 할 때 이혼한 재수씨까지 전 재수씨까지 그랬지. 탈탈 털어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동생 조건 씨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30년 지기 친구마저도 야, 난 너랑 같이 이제 계속 연락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친구가 인연을 끊을 정도였다고 한다고요. 그리고 조건 씨 수술을 못 받게 했다는. 예. 그 정도로 해놓고서는 자기는 겨우 누이 동생한테 그 핸드폰 전화 털었다고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90이 넘은 아버지 취재 왔다고 그 노발대발하고 패륜 운운했는데 자기는 90살 넘은 남의 어머니 불러다가 수사까지 했었어요. 재판에도 나오셨죠.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할 생각하고 뭐 있다고가 다 있느냐고 정말 이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윤석열 후보가 내 여동생 그것까지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 본인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에요. 뭐냐면 판사 사찰 의혹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의 통신 내역 영장을 법원이 허가한 영장을 받아서 까요. 그럼 거기에 번호들이 나오잖아요. 통화 내용은 안 나와요. 그냥 번호들만 나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에 수신했는지 발신했는지 그거 쭉 나와요. 그러면 이 번호의 보유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 판사 사찰이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딱 그 해당 번호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한 거예요. 가입자 정보. 네, 그래서 어머니가 나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 이건 어머니 통화니까 빼버린다고요. 장 국장님 말씀은 뭐 전화번호, 핸드폰을 털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예. 언제 나타나셨어? 좀 아, 착한 사람만 보이는데 안 보이셨군요. 안 보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또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제가 굳이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얼마 전에 한동훈 검사가 네. 한동훈하고 오랜 원이 있으시죠. 아 저는 저 절친이에요. 절친이에요. 예. 그래요. 한동훈 검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과의 그 송사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유시민 장관이 자기 이제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이제 계좌 추적 당한 걸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그거는 그냥 인적 상황 확인한 거지. 그렇죠. 그거는 네. 수사한 거 아니다. 뭐 IFS가 뭐 그런 말까지 예. 써가면서 예, 인적 사항만 조사한 거는 수사가 아니라며요. 그런데 누이 동생 그 인적 사항만 핸드폰 인적 사항만 확인한 건데 그게 왜 불법 사찰이냐고요. 게슈타포라 지금 그러는데. 사찰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뭔가 분위기를 환기하려고 하는 조작인데 지금 윤 후보가 독재 시절에 있었던 짓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무려 6개월 동안 무려 282만 건이 통신자료 조회를 이렇게 했다. 똑같은 이걸 했다. 독재 시절?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거를 까먹고 마치 말도 안 되는 옛날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검찰로 있을 때는 정당한 수사고 정당한 행위고 이것이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 되니까 이거는 마치 사찰이고 민간인 불법 사찰이 되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앞뒤를 확 뒤집을 수가 있는지 정말 대단하다. 아니, 그러니까 2017년에 제가 뜬금없이 계좌 추적됐다고 통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게 왜 날라오지? 그 저는 했더니 또 답변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볼까 하다가 그냥 관둬 버렸어요. 일단 뭐 그게 계좌를 여러 개 했으면 또 했을 거고 거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계좌였으면 또 했을 텐데 안 쓴 지 좀 된 계좌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나도 그때 사찰 당한 거예요. 그때 중앙지검장 윤석열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뭐 옛날부터 수시로 아니 사찰 당한 거 아니에요? 통신기록 조회가 사찰입니까? 그러니까 이 가입자 인적 정보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 번호가 누구 명의로 개설된 번호. 그게 어떻게 사찰이야? 그러니까요. 아니 그것도 법원에 영장을 받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영장 없이도 되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꼭 수사기관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복지기관에서도 네. 이 사람한테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아. 이 번호, 그러니까 그 가입자 인적 정보만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선관위에서도 되고 아, 이거 누구 전화예요? 네. 이 번호가 누구 번호예요? 그것만 확인하는 네, 거예요. 이 번호는 누구 번호예요? 통신 내역은 일체 안 돼요. 소송을 할 때 예를 들면 핸드폰 번호랑 이름만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인적사항 제대로 모를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이제 그렇죠. 그쪽에다 보내죠.
통신회사에다가 SK, KT, 네, 그것도 영장의 형식이 아니라 법원에서 협조 요청하는 네, 형식으로 사실조회. 해놨습니다. 사실조회. 사실조회로. 네. 아, 그 법원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보내면 네. 그게 다시 민사소송에서도 자료가 와서 우리들도 다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하는 거네. 다 하는 겁니다. 예. 적법하게 법에 하는데 뭐 근거가 불법 있어요. 사찰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 어? 법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기자들이에요. 이런 기사가 나오면 기자들이 뭐라고 써줘야 돼요. 엊그저께 한동훈이 할 때는 이렇게 했었다라고 딱 비교를 해서 써줘야 되는데. 282만 건. 12만 건대 70여 건입니다. 280만 70건이에요. 그렇게 쓴 것도 2만 쓴 70건? 거고. 아니 282만 건대 70건이라고. 네, 그렇죠, 70건은 그렇죠. 공수처가 한 거고 282만 건은 본인이 1년 윤석열이 한 6개월 거고. 검찰총장 재직 기간 동안에 행한 것만 282만 건. 네. 아, 그리고 당장 한동훈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건 사찰이 아니라며. 보다도 더 이제 우린 윤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윤으로 집중해 주세요. 자, 광고 좀 잠깐 하겠습니다. 자, 비스트로 분당의 김치찜 앤 김치찌개. 비스트로라고 하는 것은 작은 프랑스 식당을 의미하는데요. 비스트로 분당은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오직 김치찜, 김치찌개만으로 맛집에 등극한 김치 전문 음식점인데 비스트로 분당의 김치찜, 김치찌개가 유명한 이유는 첫 번째로 좋은 재료에 있습니다. 비스트로 분당 제품을 주문하실 땐 원산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100% 국내산입니다. 돼지고기, 김치는 물론이고 김치에 들어가는 뭐 고춧가루나 마늘 몽땅 다 100% 국내산입니다. 게다가 사골 분말이나 액기스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한우 사골과 한돈 사골로 육수를 우려냅니다. 둘째, 맛있는 김치를 사용합니다. 비스트로 분당은 지나치게 시큼한 묵은지 대신에 맛있게 익은 김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맛의 균형이 살아있고 식감이 아삭합니다. 자, 김치찌개. 김치와 돼지고기를 맛있게 볶은 다음에 특제 육수를 부어가지고 끓여낸 개운한 맛의 김치찌개입니다. 맛있고 푸짐하고 저렴합니다. 가격과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지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3,000원의 배송비가 별도로 붙는데 아시죠? 연말연시에도 김용민닷컴의 전 제품은 배송비가 완전 무료입니다. 잠시 후 아이언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검사가 수사하는 법하고 검사가 수사 받는 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요. 그렇죠. 첫 번째 그 사법농단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 압수수색했어요. 그 컴퓨터 사용자, 그러니까 그 개개인 판사가 참관하지 않았어요. 뭐 관리자가 법원행정처다. 그리고 그렇죠. 봐서 네. 법원행정처에서 그냥 대표자가 와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검색어를 넣어가지고 네. 의심되는 거, 뭐 세월호 이런 거 쳐서 이제 이미징 쳐서 갖고 갔는데 자기네들이 그 공용폰 있지 않습니까? 대검 대법원의 공용폰은 사실은 그 기준을 했으면 이건 수사도 아니고 내부 감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것도 이제 폐지된 거, 공용폰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서 공용 폐지된 거를 뭐 이때까지 사용자들 다 막 불러와가지고 해야 된다. 그 게다가 이건 압수수색이 아닌데 언론을 보면 압수수색이라고 막 맞아요. 용어를 써서 혼동하게 해놨어요. 네. 예. 그게 이제 문제가 그렇게 됐던 이유가 거기에 이제 기자들하고 연락을 했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괜히 오바를 했다고 됐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오바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번에 공수처 관련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확인을 당했던 기자들이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 기자들이더라고요. 문화일보 업주팀.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찔리는 게 있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과정에서 이번 김호수 검찰총장 뭐 갑자기 1시간 가까이 억류당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번에 또 갑자기 공수처가 뭐 기자들 사찰한다든지 하는지 이 과정에서 오바했던 기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KBS, 조선일보, 문화일보 이래요. 얘들이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KBS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년 전에 김병록 PB 건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야말로 검언 유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선일보나 TV조선이구나. TV조선하고 문화일보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계속 의심을 받아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숨겨왔던 유착의 고리가 드러날까봐 저렇게 난리를 떠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자기
대검 대변인 후원에 대해서 조사할 때 그 기준을 적용했으면 그 법원 행정처 압수수색 할 때 이때까지 그 컴퓨터 사용했던 사용자 전원 역대 전원을 그렇죠. 불러서 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조국 전 네, 장관 맞아요. 재판에서 네. 증거 능력이 부인된 것이 있죠. 그게 네. 뭐냐면은 동양대 PC, 네. 휴게실 휴게실 PC, PC. 네. 그리고 뭐 김경록 씨가 가지고 제출했던. 있다가 제출한 그 자택의 컴퓨터. 네. 그러니까 그거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미 제출한 자가 이거를 사용 관리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 관리하는 사람을 입회시켜야 된다, 참석시켜야 한다는 게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도 안 해놓고서는 아니,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이제 법원에서 피의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의 신청했잖아요. 네, 이의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번에 그나마 저희가 근데 그 동양대 PC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네. 이제 목 놓아서 그동안 정말 계속 이야기해왔죠. 꼼꼼하게 이야기를 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뭐 USB를 꽂았던 흔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 PC의 증거 능력 자체가 부인돼야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PC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게 그 PC를 통해서 이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첫 번째는 이건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진짜 목 놓아서 얘기를 했는데 야, 진짜 정경심 교수님 1심과 항소심에서는 위법 수집인 것 같은 뉘앙스도 있어요. 그 언급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괜찮다. 다른 증거도 많고 괜찮다라고 했는데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는 명확하게 그거는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처음으로 법원 판단을 내려줘서 이제야 드디어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의 재판도 평범하게 다른 사람과 동일한 관점에서 재판을 하려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상화된 거죠. 네. 이제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대법원에서 확실하게 나와 있는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합의 재판 예, 11월 달에 아니 이번 거 말고 그 전부터 그 전에 예, 종근당 사건에서 예, 종근당 사건에서 판례가 여러 건 있어요. 네, 여러 건 있죠. 예. 자, 그렇다면은 네. 그 우리가 그 사건을 봤을 때 동양대 휴게실 PC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판단이 나왔는데 이게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판단에 기초해서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는 어떤 여파가 있을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취지로 인용한 게 여러 그 전에 산발적으로 나오던 것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면서 네.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그 정보 생산 주체의 참여권도 보장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를 쓸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11월 전원합의체 달에. 판결이. 네. 전원합의체 판결은 결국에는 대법관 13명이 전부 모여가지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따랐을 때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존에 산발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논의가 있다가 최종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정리가 되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이번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고 마침 또 그 전원합의체 판례를 주도했던 주심 대법관이 천대엽 대법관인데 그 천대엽 대법관 재판부에 지금 정경심 씨 사건이 배당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사건은 천대엽 대법관의 기존 취지에 따라 파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높다. 파기면은 다시 재판하라 다시 이거죠. 그걸 재판해야죠. 증거를 그거 증거 빼고. 빼고. 어쨌든 그러면은 무죄까지는 보장을 못하는 거죠. 표창장 네. 거는 그러면 무죄가 되는 예, 건가요?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무죄가 나올 가능. 표창장하고요. 거기서 저 검찰이 주장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인턴 증명서 이 중에서 뭐 조작했다, 인턴 증명서 조작됐다라고 주장하는 거. 그것도 그 PC에 있었습니까? 그게 대부분 다 코피스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싹 다 빠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핵심은 표창장 위조 아니에요. 그렇죠. 입시 부정. 네. 근데 그게 무죄가 된다면은 이건 뭐 사실상 다른 죄에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사실은 뭐 공직자윤리법 위반 뭐 해가지고 그냥 이 자잘한 거. 예, 주식 거래를 그게 무슨 자본시장법 위반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중대범죄가 아니고. 예, 예. 중대범죄가 아닌 것. 아유 그래요. 표창장 위조만 나와도 이거는 명예회복이 가능합니다. 위조 부분만 다 사라져도요. 나머지는 이렇게 되면은 당장 김건희 씨 그럼 니들은 어떡할 거냐. 당장 뭐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게 조민 씨가 인턴 안 했는데 인턴 증명서 냈다 하지 않았느냐. 인턴 제대로 안 했는데 인턴 청실히 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걸 다 문제 삼는다면은 김건희 씨는 문제가 한 100번은 돼도 남아야 돼요. 아 진짜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없는 이력을 했다고 만들어 놓고 진짜 끝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라 저는 그 생각 헷갈려 갑자기 헷갈려. 아니 뭐 김건희 씨가 얘기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한국게임산업협회 관련해
관련해가지고 비상근 명예직이어서 네. 잘 모를 수도 있다. 비상근 명예직 자문역이라 그랬나요? 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기획이사, 상근이사처럼 막 이렇게 표시를 해놨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갖고 좀 과장된 건 인정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정경심 교수 관련돼가지고 따님 관련 거는 전부 다 과장된 거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전부 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아니 심지어 문제 될 여지가 없는 것들이에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교생 광고를 근무 이력으로 넣었잖아요. 이거는 과장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명백한 허위예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허위인데 지금 비교할 수 예를 들면 없는 김건희 씨 말에 따르면 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전체. 김건희 왜 본인 그래? 말에 따르면 돋보이고 과장이라는 싶었다는데. 본인 말에 돋보이고 따르면 싶었다는데. 본인 말에 따르면 과장이라는 건데 그 과장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네. 조민양에 관련된 모든 혐의들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장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검찰이 과장이라고 주장한 거고. 그렇죠. 표창장 위조가 이제 아니다. 네.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처분,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무의가 돼야 되겠네요. 아직 정식으로 거기는 처분이 나온 건 아닙니다. 예비적인 처분을 내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일단 그 부산대 총장은 대가리를 박아야 해. 그러니까 위에 지금에 분이 와서 위에 생각을 분이. 해보면 굳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사실 실질 처분을 한 것도 아니고 처분하지 않고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자체가 약간 쇼였나 이런 생각마저도 들어요. 근데 그런 쇼를 왜 했을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해서 변호사 소개해줬던 거에 대해서 청문회 끝나고 나서 바로 뉴스타파가 공개했잖아요. 통화 내역을 또 녹취록을 공개했고. 녹음 파일 자체를 공개. 네, 녹음 파일 그때 좀 충격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얘기만 들어준 정도지 뭐 이러면서 무마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다라고 또 윤우진이 나중에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 윤석열이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떻게 보면 범죄 사실이에요. 자기가 변호사법 위반이고 그리고 이때 당시 윤우진이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잡아오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영장 청구를 6번이나 했는데 6번을 다 검찰이 기각을 했어요. 예, 경찰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그걸 다 반려를 시켰죠. 예. 아예 그냥 법원에다 내지를 않은 거니까 반려를 다 꺾으면서 이것도 직권남용죄인데 네. 이거과 변호사법 위반이 범죄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서 어차피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 이유로 무혐의가 되고 그리고 또 후보 시절에 자기는 변호사 소개해준 적이 없다라고 제출해서 답변서를 냈는데 그게 혹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인가 했더니 후보의 신분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이것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는데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작성한 문서는 아니다. 뭐 후보 그때 당시에 직위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네 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가 당연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후보 자격으로 작성된 것이고 중앙지검장이라는 공무원 지위에서 작성한 걸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무혐의 냈는데 알겠습니다. 요건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좀 의문인 건 네. 직권남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공문서 작성은 지금 무혐의를 처분했는데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범죄 혐의가 있는 윤우진 그 세무서장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실을 본인이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다 덮었다. 네. 그거 직무유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본인은 그때 당시에 특수일부장이었어요. 맞아요. 특수부 검사입니다. 그것도 네. 서울중앙지검의 가장 특수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장이에요. 이거는 지금 보도가 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과거 예를 들면 육군 고등검찰부장이 자신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범죄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 기산점을 언제로 삼았냐? 네. 공소시효 기점이 네. 기산점을 언제로 삼았냐면 고등검찰부장이 퇴직해서 민간인으로 됐을 때를 삼았어요. 왜냐면 고등검찰부장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사를 제기할 수 있다. 너는 언제든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퇴직할 때 비로소 직무유기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럼 검찰 총장이잖아요. 총장 퇴직할 때까지. 문제네요. 네, 이거는 직무유기인 거는 명백한 거죠. 이거는 네. 본인이 죄가 있다는 걸 알면서 그동안 수사를 하지 않고 미뤄왔고 은폐하고. 은폐했으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은폐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지시한 게 지금 직권남용 부분인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공소시효가 끝났다 하더라도 본인이 검사라니까요. 본인이 안 하고, 검사니까 네, 직무유기. 우리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우진의 뇌물 관련 범죄를 알면서 이제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묵히고 봐줬고 근데 이 윤석열의 이 직무유기 뭐 직권남용을 공소시효를 도과시켜서 지금의 그 중앙지검은 또 봤으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새끼를 치고 새끼를 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직권남용을 했다. 이게 범죄를 덮었다는 것 자체는 범죄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덮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덮었다는 거는 이제 적극적인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시효가 도과해서 못하지만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공소시효가 쭉 남아있다. 남아있어요. 왜냐면, 네. 그리고 특히 그거는 지금 특수직무유기 관련 건이거든요. 왜냐면 뇌물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뇌물사건이 1억이 넘는 사건이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건이고,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의 직무유기를 특수직무유기로 별도로 더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최소 징역 1년 이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PC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그 안에 있던 표창장 뭐 이런저런 인턴 증명서 이제 무죄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최은순 씨도 잔고 증명서가 그 PC 안에 있었다. 주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야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코어 오메가3입니다. 프리미엄 오메가3, 코어 오메가3 광고입니다. 기름진 식사, 운동 부족, 스마트폰 중독 등 현대인의 일반적인 생활 습관이 나와 우리 가족의 혈관과 눈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나와 우리 가족의 깨끗한 혈관과 눈 건강을 위해서 코어업의 신작 코어 오메가3를 추천해 드립니다. 코어 오메가3는 체내 흡수율이 높은 RTG 오메가3를 사용해서 깨끗한 혈관과 비타민 A를 넣어서 눈 건강까지 한 번에 케어하는 복합 기능성 오메가3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개월 분량을 13,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2+1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깨끗한 혈관과 눈 건강을 한 번에 검색창에 코어 오메가3를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렬이 형이 학문 형님이 어제 그 경북에 가서 안동에 가서 문재인 정부가 삼류 바보들을 기용을 했다 네. 그러는데 그래. 한 가지는 맞아요. 아니 몇살 더 있어 최재형이나 뭐 저기 홍남기나 뭐 이런 인간들도 포함되어 일단 있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삼류 바보라 그래. 너 이런 거. 아유 어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알대 또. 그래요. 별명이 바보형이라고. 그다음에 최재형 같은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바보형이었어요. 진짜 놀랬어. 나는 한편으로 야, 우리가 저런 사람한테 재판을 받았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끔찍한 일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참 우리 판검사들 중에는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같은 훌륭한 그 검사 출신 변호사님도 계시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하나의 소득이 있다면은 이 나라 판검사들 중에 그래도 상층부까지 갔던 사람들 상당수가 그냥 비웃어도 될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제발 극우 유튜버 좀 그만 보라고. 그 형님 좋은 얘기 하셨어. 네. 난 사실 어제 그 발언 중에서 그 발언 곱게 정권을 내놔라. 이거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중도 또 보수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하다못해 좀 평소 자신이 주장해 왔던 바와는 좀 결이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분들도 국민이고 또 표를 주시면 너무 감사할 분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완전히 극우 유튜브에 중독이 됐다라는 걸 느끼게 맞아요.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마당에서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매우 높으니까 이 여론만 똘똘 뭉치면은 그래서 그걸 자기 표로 만들면 이거는 위기는 극복한다. 지지율은 다시 오른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근데 저는 보면은 보수 진영도 보면은 현재 약간 좀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때문에 망했다. 윤석열 때문에 정권 교체 안 되겠다. 가만 보니까 윤석열은 문재인이 심어놓은 너 나랑 작업 좀 하자. 그거. 이중대다 뭐 저기 트로이 목마다. 네. 트로이 목마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는데. 뭐 윤석열의 마지막 임무다 이게.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 성렬아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지지하는 쪽만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지지하는 데가 어디냐 가세연 뭐 그런 데인가. 근데 저는 장국장님 말에 동의하는 게 그 판검사들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권력의 후광으로 그냥 사실 검사들은 괴롭히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괴롭히면 자기 원하는 그림대로 나오고 그리고 불러서 계속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답을 해야 더 이상 안 부르겠구나를 알게 되죠. 네. 그러니까 먼저 검사가 이렇게 해줘라고 말하는 법은 없어요. 그게 자기 족쇄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결코 멘탈이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반대받고 뭐 비난받고 비판당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안식처, 우쭈쭈 해주는 데 가는 거죠. 그래서 아, 그거 그래요? 유튜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성렬이 형이 이재명 후보하고 눈도 못 마주친다는 거는 어떤 겁이 난다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근데 그 윤석열 징계 기록, 예. 2020년 말이죠. 예. 징계 기록을 본 누군가가 네. 예. 거기 보면 윤석열이 쪼른 게 보인대요. 그래요? 어떤 예컨대? 그 안에서 사실은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었잖아요. 고발 사주에 맞아요. 뭐 우리 장모님을 위한 로펌에다가 법무법인 처갓집. 검찰 세검이 그렇게 됐어. 법무법인 처갓집. 그래서 그 이완규 특별대리를 통해서 뭐 연기 신청하고 뭐 서류 더 달라고 하고 그런 행간에서 야 너 쫄았구나 이게 보인대요. 아 그래 겁이 많은 근데 것 같아. 윤석열의 행동 패턴을 보면요. 이분이 자신감이 있을 때와 약간 위축돼 있을 때 행동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당장 제가 오래간만에 옛날 사진을 뒤져봤는데 이번에 양분남 전 검사장님이 이번에 이제 이재명 캠프에 영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양분남 검사장님 옛날에 그 현직에 계실 때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부산 고검장 하실 때. 부산 고검장 할 때 이제 윤석열, 양분남이 부산에 만나서 악수를 하는데 보통 악수를 하면 눈을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쳐다봐요. 아 그래요. 이분은 이렇게 보고 난 이렇게 보거든요. 사진을 몇 개를 돌려봤는데 도다리가 됐어요. 눈을 바로 보지를 못해요. 상대방을 바로 보지 못하고 약간 내려 깔거나 약간 옆을 보거나 이렇게 해요. 시선을 마주치지를 못하는구나. 근데 이분의 다른 특징도 보면은 여러 차례 발견된 현상인데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위세가 있을 때, 위세가 등등할 때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어디서 잘 그대로 드러났느냐? 이재명 후보와의 대면에서 바로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더 시간을 돌려가가지고 홍준표 후보 했을 때를 보자고요. 홍준표 후보하고도 윤석열 후보가 눈을 오랫동안 마주친 적이 없어요. 별로 좋으면 안 되는 홍준표 오빠한테 엄청 입이 세게 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눈을 마주쳤나요? 눈은 마주치지는 못했어요. 눈을 마주치는 그거랑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징은 그래요. 눈을 마주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장모 최은수 씨 관련해가지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권 해서 과거 이제 흩어져 있던 여러 곳에 고발이 되다 보니까 흩어져 있던 사건들이 검찰의 사건 송치라든가 아니면 각 경찰서에 있던 사건들이 모아져서 네. 현재 경기 남부청에서 일괄해서 한 20여 건 이상을 모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사 개시 22일 만에 오늘 첫 압수수색을 진행했어요. 이제 양평군청을 압수수색 나왔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뭐 이렇게 잘못된 위조된 서류라든가 아니면은 뭐 속임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관여 같은 건 없었나, 이런 것들이 좀 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과 또 별개로 다들 아시겠지만 실시계획 인가가 도시계획시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난 다음에 인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를 그냥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마지막에 소급해서 네, 실시계획 인가 연장 결정을 내준 네. 부분, 그거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공무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원래 이런 형태의 아파트 허가가 안 나와요. 나오면 안 되죠.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경위로 나게 됐는지, 그거 관련해서 혹시 당시에 양평군수에 관여는 없었는지, 지금 김선교 의원이라고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어촌 뭐 특별위원장인가. 네. 이 뭐 대선 전까지는 뭐 검찰 공수처에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경찰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경찰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이렇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도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말 그대로 누군가 옛날 표현처럼 이런 신성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근데 말이죠. 신성가족이에요, 완전히. 이런 정도면은 사실 아이고 나를 많이 봐주는구나, 좀 부끄럽다. 내가 뭐 어디 정의를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하는 거 아주 굉장히 면고스러운 일이다라고 우리 윤 학문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요, 네. 그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대놓고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에 대해서 전혀 위축감이나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건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이 징역 1년 그 사무소 위조 선고받은 사건은 그거는 표표적인 사건입니다. 실제 그 내밀한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동업자였던 안모 씨를 어떻게 속이고 배제하고 그 다음에 억지로 엮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익을 독차지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거는
의혹 수준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 범위 안에 들어요. 왜냐면 최윤수 씨랑 동업하는 순간 그러니까. 감옥 갑니다. 네. 그리고 그 난 사례가 없어. 감옥 가는 걸 주도했던 게 ESIND예요. 맞아요. ESIND가 다른 얀모 씨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매집해서 네. 그걸 근거로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해서 네. 결국 그 일이 벌어지고 그 사람은 감옥 가고 네. 그 사이에 지분은 다시 경매쳐서 매각되고 근데 자기가 다시 다 사고 자기가 갖고 오죠. 그래서 이익을 독식하고 네, 독식. 네, 이런 과정이 벌어진 걸 보면 애초부터 동업 의사는 있었냐. 동업 의사도 없이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동업자의 지분을 편취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계획 세운 거 아니에요. 라는 사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 가족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뭐 좀 명구스러워서 내가 공정의 아이콘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 집구석은 엉망이었어. 부끄럽구나. 본인도 엉망이고.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뿌리 깊은 특권 의식. 뿌리 깊은. 그러니까 그 안동에서의 연설하고도 관계되는 건데요. 뭐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별건을 들킬까 불안하니까 네. 지풀에 죽은 걸 내가 어쩌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변창훈 검사라고 네네네네. 그 장례식장에 가서는 굉장히 뭐 우울했고 거기 기사를 찾아보면 뭐 한 달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 그런 기사도 나와요. 그리고 백수사관이라고 네. 있습니다. 예. 청와대 파견 가 있었는데 이제 압박을 받아서 이분 자살했죠. 네. 예, 그리고 뭐 핸드폰을 갖고 뭐 경찰하고 검찰하고 왔다 막 갔다 다툼도 있었고 그때도 가서 슬픈 척은 했죠. 네. 적어도 자기 식구는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외 사람들 죽든 말든 이번에 그 김문규 씨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왜 죽냐고. 적어도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조금 슬픈 척이나 하고 이쪽은 그게 소시오패스의 심리에 대해서 도덕적 배제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가장 낮은 의식의 뭐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공감 능력인데 동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지한테 모이를 주는데 버튼을 누르면 모이가 나오도록 훈련을 시키고 다음에 세팅은 버튼을 누르면 모이가 나오는데 옆에 있는 지가 감전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피실험지가 버튼을 잘 안 누르더래요. 버튼을 누르는 횟수가 줄어들고 동작도 관찰하면 주저주저하고 이게 짐승도. 동료의식이 있으니까. 근데 특권의식을 가지면 쟤들은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뭐. 쟤들은 뭐 고통받아도 마땅하고 그냥 우리는 사람, 쟤는 동료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박해를 하고 고통을 줘도 양심의 가책이 없을 수 쟤들은 저렇게 태어난 거야. 뭐. 네. 예, 쟤들은 저렇게 태어난 거고 우리는 이렇게 태어난 거고. 아니 이게 진짜 그런 특권 의식을 그 아주 정말 유치하고 야만적인 특권 의식으로 지금 대통령이 되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곱게 대통령직을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선거도 필요 없이.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하죠. 왜 나느냐고. 네, 일반 국민들한테 왜 그 판단을 맡겨놔요? 아,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윤석열은 대선 선거운동이 너무 싫다. 아니, 여론조사 보면 자기가 이기는데, 그냥 이게 선거 귀찮게 돈 들여서 할 것 없이 그냥 나한테 대통령 줘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정말 싱크로율 100%. 이 천한 것들아 빨리 갖고 와라. 갖고 오라면 갖고 오지만 말이 많아.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아예 내가 뭐 확실한 중범죄자하고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짜라서 뭐 이런 제가 바보니까 너무 가짜라서 뭐 이런 중범죄자하고 대화를 안 나누면 어떻게 장모하고 아내하고는 내 말이 그 말이 그 얘기가 당장 바로 딱 떠오르더라니까. 장모하고 부인하고는 그런 앞으로 의절하겠다는 거야, 소리야.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특권 의식이다. 심각하네요, 진짜. 정말 이거는 정치적 흉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어느 정도 지각이 있는 사람은 윤석열을 아무리 지지하고 싶어도 정말 야 이거 정말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막말에 대선을 왜 하냐. 그거 보는 순간에 와쟤 뭐야 진짜 느끼는 게 야 쟤 그거 유튜브 정말 많이 봤구나. 딱 그냥 그거 유튜브에 나온 말이 정말 재밌는 게 그 김민전 교수라고 옛날에 그 안철수 예. 후보를 위해 뛰었던 경희대 후마니타스 교수인가요? 그분이 이번에 윤석열 캠프에 또 갔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에 부정선거 발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교정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오늘도 부정선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민준 교수가요? 네, 오늘도 부정선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갖고 이 부정선거가 제대로 바로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아니, 그러면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은 네. 우리 성렬이 형이 3월까지 했었나요? 검찰총장? 네. 총선 1년이 지나도록
수사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부터 해야죠. 아,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럼 자중 질환인 거예요? 정밀아닌 거지. 전날에는 후보가 대선 필요 없고 곱게 대통령직을 내놓으라 그러지 않나. 이제 오늘 와서는 또 갑자기 새로 영입한 김민정 교수 여전히 부정선거 타령을 하는 건 결국 선거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정말 어디까지 지금 이 사람들이 망가지려고 하는 건지 할 말은 너무 있는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망가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 이제 그러면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도 다 부정선거죠. 그러네. 네. 그건 압승했잖아. 압승한 거는 또 부정선거 아닌가 그럼? 선택적 부정. 선택적 부정. 아니 근데 이런 수준의 야당이라면은 사실 여당에게도 불행인 거예요. 그쵸. 좋은 야당 만나야 또 좋은 여당이 될 수 있는 거고. 참 이 야당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 정치가 항상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퇴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지금 코너에 몰리니까 바로 네거티브를 들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 참 불행한 분석인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야당 특히 이제 자칭 보수 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수를 참칭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수 참칭 세력들이 하는 저 행동들은 옛날 18세기로 돌아갔을 때 왕당파들이 하던 행동하고 너무나 유사하다. 유럽의 왕당파들이 시민혁명이 일어나니까 시민혁명을 뒤집기 위해서 네. 왕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들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행동들 하고 있고 그때 왕당파들의 사고방식하고 너무나도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가끔씩 우리 저 소설들 보세요. 소설 옛날 그 시대에 나왔던 유럽 시대의 소설 보세요. 똑같아요. 그 시대 기득권층 왕당파들의 사고방식하고 너무나도 똑같아요. 김영민 TV